자, 이렇게 이제 2교시 그 10분 쉰다 그랬으니까 다 왔겠죠? 뭐 수박도 먹고 지금 이제 어느 공부를 하든 간에 힘들 때예요. 조금 에너지를 이렇게 좀 쉰다 생각하고 우리가 드라마 본다던가 이러면 좀 쉬는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완전 초보자 지금 법원직을 준비하고자 하는 생초보 분들은 선생님이 그 합격 그 처음에 OT 강의해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강의하니까 그 부분 들으면 선생님이 민법 어떻게 진행할지라던가 여러 가지를 많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한 3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뭐 판례 몇 개 한다고 해서 갑자기 민법을 잘하게 된다거나 그건 아니죠. 근데 흥미를 더 잃었다. 이럴수 너무 민법 판례가 재미가 없지 않냐? 아까 약혼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판례에 속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 뭐 재미라기보다는 안타까운 사건 그리고 뭐 국가기관에 끌려가지고 내 땅을 돌려받고 싶다. 근데 어차피 돈 문제, 땅 문제, 뭐 등기 관련 문제 이게 민법이에요. 근데 살아가면서 부동산도 살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민법은 좀 그런 일상생활하고 밀접해 있다. 그래서 생초보들은 공부할 때 선생님이 하나 그냥 그 2교시 들어가기 전에 어떤 팁을 주면 생초보는 법은 자기 주도 학습이 안 돼요. 그래서 법은 사실은 강의를 좀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법학하고 잘 맞지 않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 기초부터 튼튼히 한 다음에 다음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법은 안 그래요. 법은 바로 여러분들이 뭐 기초를 다지고 뭐 공시생 주변인 역할을 백날 하고 맨날 기초 다지고 가장 기초적인 거 뭔가 그런 생기초 뭐 영어도 생기초만 계속하고 안 돼요. 뭔가 그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본 게임에 잘 모르더라도 아는 척하고 그냥 판례를 읽고 그냥 문제를 풀고 막 깨지면서 그러면서 터득하는 게 공부예요. 아 이거 뭐 1단계 한 다음에 2단계 한 다음에 3단계 그렇지 않아요. 바로 3단계도 했다가 10단계도 했다가 이게 법학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뭐 이상한 그런 사전을 찾아갖고는 뭐 본다던가 아니요. 그냥 용어는 판례 용어라던가 이런 건 저절로 하다 보면 익히는 거야. 그게 언제쯤 오냐? 3년 만에 오는 사람도 있고 3년 만에 오면 안 되겠죠. 1년 만에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늦게 와서 그렇지 바로 본 게임으로 들어가서 익히는 게 최고예요. 선생님 말을 좀 명심하시고 그렇게 하지 뭐 단계별 아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 진실은 그러한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무슨 게임 깨듯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요거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법에서는요. 어차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내 아들 왜 죽였어? 나를 왜 때렸어? 지나가는데 왜 기분 나쁘다가 나 때렸어? 이런 인간관계라던가 당사자끼리 기분 나쁘고 이런 인간관계 싸움이 아니라요. 그런 거야. 뭐 폭행하면 또 형사처벌이라던가 이런 거고 민법에서의 공부는 법률관계 공부예요. 법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법률이라고 하는 게 민법에서 법조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권리자, 의무자, 나 물권자야, 내 땅이야, 내가 채권자야, 너한테 1억 거 줬잖아. 권리, 의무 관련된 거를 법률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의무는 내가 1억 거 줘서 내가 채권자면 저 사람은 1억 원을 갚아야 될 채무자잖아요. 권리와 의무가 상되니까 의무는 권리를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본위로 설명합니다. 권리 중심으로. 모든 법학 교과서가 독일이든 어디든 권리 본위로 설명을 해요. 권리 중심으로. 그러면 권리자를 잡으면 되는데요. 권리자를 자 우리가 헌법에서는 헌법하죠. 헌법도 해야 되잖아요. 헌법에서는 무슨 권리 공부한다 그랬어요? 국민의 기본권이란 권리요. 국민의 뭐 행복 추구권, 생명권, 기본권 공부하잖아요. 근데 민법에서는요. 그 기본권 중에 하나가 나 내 땅이야. 내 땅에서 왜 이래? 나 물권자야. 내가 내 친구 A한테 돈을 꿔줘요. 그럼 친구한테만 돈을 달라 그래야지 친구 엄마한테 돈 달라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입니다. 이 물권은 내 땅이야. A한테도 주장, B한테도 주장. 이거는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다 효과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대세효가 있는 물건이고요. 뭐 소유권 같은 거, 내 도자기야, 내 시계야. 근데 채권은요. A한테 꽂아놓고 B한테 갚으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인이 특정한 삼특이야. 특정인이 특정한 사람한테
특정한 액션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특정인에 대해서만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채권이에요. 그 민법에서 구분하는 권리는 크게 두 개예요. 그게 두 개. 물권 아니면 채권이에요. 그러면 물권은 채권보다 좀 우선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들 간의 법률 관계를 권리의무 관계를 논하시오 라고 하면 물권자 잡고 그 다음에 채권자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공부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채권이라는 건요, 사실 다른 사람이 침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기 적은 거 말고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별로 안 하거든요. 안 하는 판례 하나 하면, 우리가 96년도에 마이클 잭슨이 내한했죠. 그 선생님들 잘 기억은 안 나요. 이거 뭐 선생님 그 어린 척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뭐 안 태어난 척 하는 거야? 그래서 96년도에 태어난 학생들도 있더라고. 96 학번이 아니라 96년생 막. 너 몇 년생이야? 그럼 96년생, 93년생, 뭐 92년생 막 이렇더라고. 90년대. 근데 96년도에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가 그 내한 공연을 했어요. 한국에 왔는데 그 공연을 주도한 회사가 있었어요. 갑회사. 요 판례는 수업 시간에도 안 하니까 뭐 최진실 씨 판례라던가 마이클 잭슨 판례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법률을 공부하기에는 좀 필요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안 한 판례 하나 해주면 좀 재밌겠다 싶어서 해주면, 이렇게 마이클 잭슨을 공연시키고 공연을 기획하는 회사예요. 근데 표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 공연 티켓을. 그래서 은행 등 이렇게 은행 한 군데가 아니라 은행하고 티켓을 팔아달라. 티켓을 이제 은행을 통해서 유통시키니까 판매를 위탁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티켓을 발행해서 은행에서 소비자한테 파는 거, 이런 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데 마이클 잭슨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뭐 이제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독교 단체도 그렇고 뭐 일정한 특정 종교 단체를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종교 단체, 그다음에 시민 단체, 종교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 단체, 여러 단체에서 마이클 잭슨 이거 티켓 사면 안 된다, 소비자들 보면 안 된다, 판매 중재라 은행한테 시민단체, 그러니까 병등 이런 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이 단체에서 은행 이거 티켓 판매하지 마쇼. 티켓 판매하면 은행에서 판매하는 뭐든 보험 상품이든 뭐든 간에 우리 불매운동 하겠소. 불매운동 할 거니까 경제적 압박을 가한 거죠. 니네 마이클 잭슨 표 팔지 마. 그거 팔면 니네가 판매하는 모든 그런 상품 같은 거 안 살 거야. 이렇게 병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압박을 가한 거예요. 압박을 가하는 바람에 은행은 얘네들도 소비자인데 이런 티켓 판매 때문에 여러 가지 놓칠 수가 없으니까 요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예요. 티켓 판매를 못하겠다라고 은행이 나온 거야. 그래서 갑회사가 티켓이 저조하게 판매가 되는 바람에 얘네가 대행해서 팔아줘야 되는데 이런 압력 때문에 못 팔아서 손해가 난 거예요. 손해가. 그래서 결국 손해가 났으니까 갑회사는 당연히 은행한테도 들어가겠죠. 계약상의 채무를 급부를 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냐? 은행한테는 390조 손해배상해라. 채무를 불이행했다라는 걸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 단체뿐만 아니라 뭐 각종의 시민단체, 병단체 있죠? 이 단체한테도 당신들이 이렇게 경제적 압박을 가는 바람에 판매가 안 됐지 않냐? 라고 결국 손해배상해라. 시민단체야.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손해배상해라 라고 갑회사가, 공연기획회사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들어갔어요. 이쪽에도 손해배상, 이쪽에도 손해배상. 근데 갑회사는요, 우리가 항상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학을 공부할 때는 권리 중심이에요. 권리본이에요. 당신 권리 아름다워요. 당신 권리 아름다워요. 다 권리들을 지키면 소송 안 오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남의 땅 소유권을 건드리고 돈을 안 갚고 채권을 건드리고 권리를 갖다가 권리가 나오면 항상 권리가 아름답게 지켜져요. 선생님 항상 권리 나올 때 보제 침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외제 침구가 아니라 싼 거 보세. 보제 침구. 이 권리가 나 소유권자야. 나 무슨 권리자야. 이 권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영역은 어디까지냐? 이 권리 요따만큼 힘이냐? 이따만큼 힘이냐? 권리의 효력. 근데 이 사람 권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딴 사람 권리도 있으니까 네 권리 여기까지야. 내 권리는 여기까지고 권리를 제한하고. 제한이라고 할 때는 법에 맞아 떨어지게 적합하게 할 때 제한이고요. 남의 권리를 제한을 넘어서서 건드려요. 그러면 법을 위반한 채 건드리면 그걸 권리를 침해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권리 침해하면 권리 보따리로 혼내줘야죠. 구제 방어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무슨 헌법소송을 제기하든 구제할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소송으로. 그러면 지금 병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마이클 잭슨 공연을 맡은 갑회사의 권리를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티켓 판매를 저조하게 만들어서 손해가 생기게끔 했잖아요. 갑회사가 갖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땅 소유권이에요? 아파트 소유권이 뭐예요? 은행아 티켓 판매라. 이들 간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갑회사는 물건이라고 하는 권리, 뭐 땅 소유권 이런 물건 갖고 있어요. 그냥 은행아 판매라. 채권 갖고 있어요. 채권이죠. 은행에게만 빨리 티켓 판매라 라고 하는 채권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이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이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지 사실 다른 사람이 뭔가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제3자 시민단체 제3자도 남의 채권이 물건 아니고 남의 채권도 제3자도 남의 채권을 침해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만약에 제3자도 남의 채권을 건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을 건드렸다고 해서 계약 상대방은 아니니까 병이라고 하는 시민단체랑 계약한 건 아니니까 여기는 양대산맥 중에서 일반 불법행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시민단체야 니네가 압력 가하는 바람에 티켓 판매가 저조돼서 수익이 얼마 안 났잖냐 라고 750조를 시민단체한테 불법행위 저질렀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들어가려면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법의 요건을 법에 딱 지켜져야 효과로서 돈 받을 수 있구만 손해배상 받을 수 있구만 여기 요건사실 주요사실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여기 조문에 어떨 때 불법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돼서 돈을 물어줘야 되는지 조문에 써 있어요. 이렇게 민법 조문에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750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750조 여기 우리 라이브 강의 듣는 학생들 중에 96년생 있잖아요. 나이가 어린 학생들도 많잖아요. 요즘 보니까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문 없으면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조문 찾아갖고 750조 조문 한번 보세요. 누가 불법행위 저질렀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문 한번 볼게요. 근데 항상 조문을 볼 땐 쌤이 얘기해줬죠. 지금 마침표가 하나예요. 첫 번째 마침표예요. 그럼 마침표가 2개가 나오든 뭐 1개가 나오든 간에 항상 처음에 쓰여 있는 것은요. 소송 붙었을 때 누가 증명을 해야 되냐면 입증을 해야 되냐면 여기 써 있는 내용을 주장했을 때 유리한 사람이 말하도록 돼 있습니다. 증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불법행위한 놈아 너 고의 아니면 과실이야. 너 일부러 했지. 일부러 안 했더라도 너 과실이야. 고의 또는 과실이야. 너 법을 위반했어. 위법한 행위로 나 타인이야. 너 자상 입힌 거 아니야. 나 타인이야. 나한테 손해를 현실적이고 확실하게 입혔어. 여기까지가 요건. 그러면 너 돈으로 물어. 손해배상해. 요게 이제 그러면 이걸 손해배상 받으면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피해자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여기 써 있는 걸 가해자 너 고의 과실이야. 이거 다 입증해야 된다고.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내가 땅 소유권 물권자가 아니라 채권일 때는요. 제3자가 어떻게 채권을 건드려요. 어차피 효력이 여기까지 미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3자는 예외적으로만 채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지만 과실로 일부러가 아니라 과실로 남의 채권 건드렸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자가 채권 건드렸을 때는 고의에 국한합니다. 그 다음에 위법한 행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책임 능력은 따로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놈의 잘못된 위법한 행위 때문에 내가 손해가 났다. 티켓 판매가 저조됐다. 인강 때문에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 근데 어차피 내 권리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라 이 사람한테만 은행한테만 효력이 미치지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는 애초에 효력이 안 미치던 거라 제3자가 채권을 건드릴 때는 추가 요건이 필요해요. 플러스 알파. 이런 시민단체가 이렇게 계약관계를 맺어서 티켓 판매를 맡겼다라는 걸 알고 더 나아가 티켓 판매 못하게 해서 내한 공연을 못하게 하려고 소비자들 무리를 일으키는 마이클 잭슨 공연 못 보게 하려고 이런 목적하에 일부러 뭔가 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적극적으로 뭐 공모하거나 뭐 얘를 뭔가 해치려고 공연 기획사인 갑회사를 해치려는 의도를 갖고서 이런 판례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물건이 아닌 채권을 건드린다, 제3자 건드린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게 추가 요건으로 필요하다, 이런 게 추가 요건으로 필요하다. 내 권리가 물건이면 바로 돼요. 효력 자체가 여러 다 미치니까. 근데 채권에 불과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원심에서는 종교단체, 시민단체한테 인정하지 않았어요. 손해배상 해줘라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에서 아유 이거 이렇게 공연 망친 거 맞다. 응? 물어줘라. 705쇼. 제3자라도 채권을 건드린 거 맞다. 돈 물어줘라 라고 대법원에서 이런 쪽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3자 채권 침해에 관해서 사실은 본강의 할 때는 선생님하고 많은 얘기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하도 민법 판례가 이렇게 딱 재밌는 게 없잖아요. 마이클 잭슨 근데 이렇게 재밌다고 했는데 마이클 잭슨 누구야? 그래서 민법 조문을 검색해야 되는데 마이클 잭슨 검색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전에 보니까 뭐 옛날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좀 요즘 학생들이라 잘 모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 이제 쭉 민법 보면서 미성년자 뭐 하고 그다음에 동산, 부동산 좀 힘들지만 요거 어때요? 요거는 기초 강의가 아니라 초보자를 위한 강의지만 사실은 민법은 제발 선생님 말을 명심하세요. 1단계를 하고 2단계 가고 2단계 가고 3단계 가는 게 아닙니다. 법을 잘하려면 10단계 그냥 막 모르지만 막 하다가 그냥 1단계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뭐 그냥 한글 이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그 단어에 집착해서 뭐 찾아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저절로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잘 모를 뿐이에요. 근데 그런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요 판례는 기초가 아니에요. 기초 초보이면서 초시생을 위한 거이면서도 합격까지 가는 판례입니다. 부동산 거래, 요거 이중매매, 요거 있죠, 요 판례. 오늘은 2교시에는 요거 이거 이중매매 요 판례와 관련해서 구륙다 29151 판례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저것도 구륙다 판례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죠. 요 판례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와 관련돼서 이 판례 굉장히 많은데 하나의 판결이 아니라 판결들의 집적제 판례를 이뤘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뭐 공부된 사람들은 있을 거고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요걸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중으로 양도했다. 이중으로 한번 팔았는데 또 팔았다. 이중매매했다. 모든 요즘 법대가 많이 없어졌죠. 그러니까는 로스쿨 때문에 뭐 서울대 법대도 없어지고 고대 법대도 없어지고 법대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법대 교수님들이 모든 교수님들이 민법을 잘하나 민사법 잘하는지 물어보려면 이중매매를 학생한테 물어보면 그 학생의 민법 실력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판례가 이 판례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잠깐 선생님 뭐 옛날 얘기 듣듯이 편하게 한번 들어봐요. 갑이 X 부동산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제 막 개발되려 그래요. 개발되면 땅값이나 이런 게 오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가는 한 3억 정도 나가요. 근데 앞으로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갑은 잘 몰라요. 오를지 안 오를지. 이런 거는 이제 좀 부동산 거래 많이 해본 사람들이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을이 이거 저거 사면 좀 돈 되겠다 싶어갖고 갑에게 매도인님 저한테 이거 파시죠? 3억 원에. 당신 뭐 좀 팔아도 좋지 않아요? 뭐 경제적으로 좀 힘든 거 없어요? 그래서 또 딸도 결혼시켜야 되니까 팔겠다라고 해서 3억 원에 팔겠다고 3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했냐면 2017년 1월 5일 날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보통 매매 부동산 거래하면 계약한 날 계약금 보통 10% 주잖아요. 20% 너무 세요. 그렇죠? 관행상 한 10% 줍니다. 그래서 3억이니까 3천만 원의 계약금을 준 거예요. 1월 5일 날. 1월 5일 날 주고 매도인님 그러면 중도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3억이니까 목돈이라서 그러면 2월 5일 날 한 달 있다가 2월 5일 날 당신 중도금을 매수이나 나한테 통장에다가 중도금을 입금해라. 그래서 내가 중도금을 이렇게 중도에 주는 돈 중도금을 1억 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이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나는 부동산 넘겨받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직 매수인이죠. 그럼 매도인님 그 등기 서류 넘겨받고 소유권 넘겨받고 매매 잔대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건 언제 할까요? 그럼 한 달 있다 하자. 3월 5일 날 2017년에 다 이뤄진 일입니다. 이날 나머지 잔금 이제 얼마 남았어요? 1억 7천만 원이죠? 1억 7천만 원을 너한테 받으면서 그때 내 등기 필증 서류 등기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는 서류를 너한테 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 2월 5일이야. 중도금까지만 줬어요. 매매 계약이라는 채권적 법률 행위를 하고 그러면 땅은 아직 안 받았어요. 등기가 안 넘어왔어요. 그럼 을의 권리는 민법은 크게 권리가 물건 아니면 채권이에요. 이 땅, 부동산 등기 안 넘어왔어요. 아직 부동산 등기가 넘어와야 소유권자가 되는데 그냥 돈만 줬어요. 매매 계약만 했어요. 물권자 아직 아닙니다. 을은요. 빨리 갑에게만 빨리 등기해 주세요. 돈 줄 테니까 등기해 주세요. 갑에게만 요청할 수 있는 그냥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러니까 을의 권리는 그냥 갑한테만 말할 수 있는 빨리 등기 넘겨주세요. 채권자에 불과해요. 물권자가 아니에요. 뭐 땅 소유권자도 아니고 X부동산 무슨 뭐 저당권자도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2월 한 10일 날 2월 10일쯤에 투기꾼 병이 접근을 합니다. 아우 사장님 갑사장님 이거 팔렸어요? 예 지난달 1월 달에 팔렸는데 다음 달 3월 달 되면 등기까지 넘겨주기로 했는데 아우 갑사장님 얼마 파셨어요? 3억 원에 산다 그래서 그 정도면 좋다 싶어서 팔았는데 아유 갑사장님 왜 이렇게 싸게 파셨냐고 아 이거 개발될 거다 이게 5억 갈지 6억 갈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싸게 파셨냐 아 그러면 2월 10일 날 접근한 거야 이렇게 1월 달에 이미 팔렸다는 걸 알고가 법학에서 민법에서는 알고 있다는 게 악이야 알면서 접근해서 아유 제가 더 1억 더 드릴게요 저한테 파시죠 라고 해서 1억 더 드려서 4억 원에 저한테 파시죠 라고 해서 2월 10일 날 한번 팔렸는데 1월 달에 팔렸는데 2월 달에 얘가 또 사겠다라고 딴 사람이 4억 원에 매매 계약을 한 거야. 한 번의 매매, 딴 사람하고 두 번의 매매, 이중 매매. 그러니까 갑사장님이 아유 다음 달 되면 내가 등기까지 넘겨줘야 될 판에 사람이 양심이 있지. 돈 1억 더 준다고 해서 어떻게 파냐. 이렇게 거절하는데도 아닙니다. 그 1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저한테 파시오. 안 판다는데도 갑을 막 꼬드기고 적극적으로 갑의 배임적 행동에 을을 배신하는 행동에 갑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판 거야. 팔고 사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2월 15일 날 바로 그냥 확실하게 하려고 여기 X부동산 있죠? X부동산을 갖다 등기소 가서 법무사한테 맡겨갖고 등기까지 소유권을 넘겨받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먹은 거야 이놈이 병이란 사람이 꾼이니까 화끈하게 그냥 5일 만에 등기소 그냥 법무사한테 맡겨서 등기까지 확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때요? 3월 5일이 돼봤자 이미 부동산은 넘어갔죠. 2월 달에 2월 15일 날 딴 사람한테 병한테 넘어갔죠. 을은 황당한 거죠. 자 아니 정상적으로 그냥 둘이 매매해서 등기까지 해주면 소송 안 와요. 중간 꾼이 껴갖고 부동산을 가로챘잖아요. 이중으로 이렇게 팔린 걸 또 팔고 이중으로 매매가 됐잖아요. 이때 누가 피해자예요? 얘네들은 이제 가해자들인 거고 피해자는 이제 매수인 첫 번째 매수인 제1의 매수인 을이죠. 얘가 뭐 중도금까지 줬는데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민법은 똑같아요. 사실 똑같아요. 자 이들 3명 갑을 병 이들 간에 뭐를 논하라? 갑의 멱살 잡고 아저씨 이렇게 이러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들 간에 뭐를 논하라? 이들 간에 법률 관계를 논하시오. 법률 관계. 법률이 뭐다? 법조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리 의무를 말한다. 이들의 권리 의무를 논해라. 의무자는 어차피 권리자에 대응되니까 권리 본위로 설명한다. 권리 중심으로. 근데 민법은 기본권이 아니라 기본권 중에서도 물권하고 채권을 공부한다. 자 여기 그러면 물권하고 채권 권리 2개 중에 뭐부터 검토한다? 물권자부터 찾는다. 물권자. 왜냐면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하는 힘이 있으니까 물권자를 먼저 잡아야 된다. 물권자를. 그래서 물권자는 이건 조금 공부된 사람만 뭐 저당 잡았다. 뭐 질권 잡았다. 이렇게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이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이거 먼저 검토. 그 다음에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소유권자 검토. 1번 검토, 2번 검토, 그 다음에 채권자는 계약관계, 무슨 매매계약을 했다. 계약관계에서 나오는 약정채권관계. 그 다음에 그런 게 없으면 법률의 규정으로 정한 법정채권관계 이렇게 검토.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일단 지금 물권자부터 따져야겠네요. 소유권자. 등기 넘어갔습니다. 누가 소유권자일까요? 부동산 여기 와 있잖아요. 등기소 가서 등기한 거는.
그러면 병이란 자가 등기는 됐는데 과연 소유권자일까요? 우리가 좀 어려운데, 부동산 내가 사서 등기까지 다 해서 내 이름 황보수정 이름으로 등기됐다고 소유권자까지 되는 건 아니에요. 따져봐야 돼요. 좀 힘들지만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갑이 뭐 아버지라서 상속받아. 상속? 아니요. 돈 주고 샀어요. 매매. 매매는 법률 행위예요. 권리 의무와 관련된 행위예요. 법률 행위로 부동산 소유권 같은 게 넘어오려면요, 사실은 힘들지만 네 가지 요소를 갖춰야 돼요. 원물 등쳐먹자. 원물 등쳐. 원인된 법률 행위. 여기서는 지금 매매예요. 매매 계약.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의 전 사람 갑이란 사람이 물권자여야 됩니다. 물권행위라는 걸 할 수 있는 자. 갑이 정말 소유권자냐, 처분 권한이 있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병 앞으로 등기가 됐냐. 요건 안 보셔도 돼요. 요게 필요한데, 이 매매 있죠. 매매 계약. 원인된 법률행위. 병하고 갑하고 한 이 매매 계약이 유효든가 무효 취소든가. 이게 퍼펙트하게 효력이 있으면 유효면 소유권자 됩니다.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두 번째 제2 매매 계약이 퍼펙트하게 유효가 아니라 무효 취소야. 무효나 취소로 깨져. 그럼 소유권자 안 됩니다. 원인관계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유효하지 않게 되면 원인 없는 원인 무효 등기가 돼서 소유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매매가 유효한가? 민법은 자유경쟁이다. 누가 됐든 먼저 사서 등기까지, 부동산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자 되는 거니까, 을은 중도금까지 치르고 매매 계약만 체결했지 아직은 등기를 안 받았잖냐. 법무사 빨리 사갖고 등기하지. 아직 물권자가 아니라 그냥 특정인 갑에 대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에 불과하니까 병이 오히려 소유권자 아니냐. 자유경쟁 아니냐. 자유경쟁. 누가 됐든 먼저 등기 갖고 오는 게 장땡 아니냐. 근데 우리 민법이 아무리 자유경쟁이라 하더라도 이놈 있죠. 보호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첫 번째 매매가 있다는 걸 알면서, 악이, 민법에서 뭘 안다는 건 악이야, 나쁜 놈이란 소리가 아니라, 알면서 더 나아가 안 판다는 사람한테 파시죠 적극적으로 막 꼬드기고 적극가담까지 해서, 아무리 자유경쟁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정의관념을 해치는, 사회 질서를 너무 어지럽히는 놈, 사회 질서를 흔드는 놈 아니냐.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 판례가 이렇게까지 그냥 여기서 멈추면, 그냥 알고 했다, 그냥 알고만 있는데, 갑이 판다니까 사자, 웃돈 주고 사자, 이건 괜찮아. 안 판다는 사람한테 적극적인 가담까지 해서 이것까지 나간 놈은 사회 질서를 흔들어 먹는 놈 아니냐. 이거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동 아니냐. 이런 매매까지 유효하다고 하면 사회 질서가, 민법적 질서가 누가 지켜지겠냐. 이중이나 매매하고 이중 매매하고. 우리 판례가 적극가담까지 가게 되면 요 두 번째 매매를 뭘로 가냐면, 유효가 아니라 103조 아까 봤었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놈이다. 무효다. 무효. 효력 없다. 이렇게 가요. 여기까지 가면 이거 무효야. 적극가담까지 가면 무효야. 판례가 이렇게 가요. 그럼 아까 케이스는 적극가담까지 갔으니까 두 번째 매매는 유효가 아니라 무효죠. 그러면 이 사람 등기됐다 하더라도 원인 무효, 효력 없는 등기예요. 등기 지워야 됩니다. 등기 말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등기 지워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갖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채권에 불과해요. 채권에. 물권자가 아니라. 그래봤자 갑한테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니까, 을이 병은 내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나의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란 사람한테 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카드가 없을까? 이거 좀 어려운데? 민법은 쉬운 게 없어요. 쉽고 재밌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민법은. 그래서 선생님도 회의가 드네요. 회의가 드는데,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참 재밌는데,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조금 어렵고 조금 깨칠만하고 이렇게 몰입될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런 게 한 1년 정도는 최소 공부를 해야 그게 될 텐데, 좀 힘들죠. 힘든 것은 아는데, 자, 돈 꿔줬다. 뭐 나는 물권자가 아니라, 땅 소유권자 같은 게 아니라 채권자다. 그럼 채권이란 권리가 갖고 있는 힘, 이런 채권이 갖고 있는 채권의 효력이 있어요. 채권이란 권리 보따리 안에 채무자놈, 나의 계약 당사자 채무자한테, 채무자야 빨리 이행해라. 이행 청구권. 그 다음에 채무자가 갖고 오면 나 뺏은 거 아니에요. 그 채무자가 갖고 온 급부를
적법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보유할 수 있는 힘. 채무자가 안 갖고 와요. 약속대로 안 갖고 와요. 그러면 강손해가 나와요. 강제이행. 그 다음에 손해배상. 너랑 안 해. 해제. 이런 게 내가 채권자니까 나오는 권리예요. 그리고 나의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 병. 제3자한테 할 수 있는 효력을 제3자한테 채권자가 나갈 수 있는 카드는 대외적 효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근데 뭐 항상 내죠. 그게 404조 채권자 대위권, 406조 채권자 취소권, 제3자 채권침해 750조가 있어요. 좀 어렵죠? 이거는 이제 채무자가 제3자한테 갖고 올 권리를 안 할 때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권리예요. 요거. 그 다음에 IMF 때 많이 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려고 자기 집이든 예금이든 막 재산 빼돌렸다고. 그 재산 빼돌린 걸 채권자들이 받을 돈이 있으니까 왜 재산 빼돌렸어? 라고 취소하고 되돌려 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채무자가 재산 빼돌리는 사행위를 취소했다. 나를 해치는 사행위를 취소했다. 이게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비록 채권이라도 마이클 잭슨 사건처럼 나의 채권을 제3자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제3자 놈이라도 내 채권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제3자가 채권을 침해했다. 근데 제3자랑은 계약관계가 없으니까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져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 요거 지금 404조 초학자들 잘 모르니까 잠깐 볼게요. 404조 조문 한번 인터넷 그냥 편하게 보세요. 조문 봐도 사실 잘 모르지만 채권자 대위권은 이런 거예요. A가 B한테 옛날에 1억 원의 돈을 꿔줘서 1억 원을 받아야 될 채권자야. 빨리 1억 갚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B는 돈 생기면 나한테 빚이나 갚지. 또 C라고 하는 여자를 또 사랑하는지 C가 돈 꿔달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책 맞게 여기다가 또 1억 원을 돈을 꿔준 거예요. 그러면 A가 B한테 받아야 될 1억 원 X채권, B가 주책 맞게 C란 여자한테 돈을 꿔준 그 1억 원의 Y채권. 그럼 내 입장은 어때요? 이거 날짜 되면 이 B야. 빨리 C라는 여자한테 여자든 남자든 C라는 여자한테 빨리 돈을 받아다가 그 돈으로 나한테 빨리 갚아라 라고 하고 싶은데 사랑에 빠졌는지 돈 달란 말을 안 해요. 내 채무자가 돈 달란 말을 안 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게 나니까 내가 대신 B의 권리를, 나의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야. 대신 행사. 그래서 B야 빨리 B한테 갚아라. 그러면 그 돈을 나한테 갚는다. 남의 권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걸 우리가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적극 가담까지 나쁜 놈 막 여기까지 갔다. 그럼 이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니까 103조 사회 질서를 건드리는 거니까 무효다. 그럼 제대로 등기가 아니라 이거는 지워져야 될, 말소돼야 될 등기다.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소유권은 X부동산 소유권은 갑에게 있거든요. 갑에게. 근데 얘가 이걸 찾아올까요? 웃돈 받고 팔아먹었으니까 안 할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까? 권리를 불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이 갑을 대신하여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겠다. 얘 요거 우리 판례가 오케이. 예. 갑이 이거 등기 지워. 요 권리를 아마 안 할 가능성 짜고 쳤으니까 안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을이 자신이 채권자니까 자기 권리를 등기 청구권을 부동산을 갖고 싶어서 이거를 갑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예, 채권자 대위권으로 행사한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입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이 판례는 지금 96-29151 판례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판례 결론은 뭐 객관식 공부를 한다던가 이러면 이게 정답인데 여러분이 을 보세요. 을은 돈을 1억 3천 중도금까지 줬지만 이 사람은 X부동산 아직 등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물권자예요? 단순한 채권자예요? 이 사람은 채권자에 불과해요. 근데 상황을 이놈들은 다 보호 가치가 떨어지는 가해자 놈들이니까 상관없는데 상황을 한번 바꿀게요. 얘가 2월 달에 바로 사서 바로 등기하고 꾼이잖아. 투기꾼 같은 놈이니까
자기가 실거주하겠어요? 이거를 4억에 사서 웃돈 받고 더 팔까? 딴 데다 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자기가 4억에 사서 1억 더 붙여서 5억 원에 팔아먹고 어떤 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X부동산을 갖다가 등기까지 넘겨줄 수 5억 받고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갑, 병, 정 이렇게 넘어가요. 부동산이. 근데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투기꾼이 개입돼서 막 두 번 매매를 막 빼돌려서 사갖고 적극적으로 꼬드겨갖고 막 사회 질서를 어지럽혀서 사갖고 이런 걸 몰라요. 그냥 뭐 병이 판다니까 앞으로 6억 7억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샀다. 얘는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저런 일이 뭔가 벌어졌는지 전혀 몰라요. 얘가 모른다. 민법에서 뭐를 모른다라고 할 땐 선이에요. 착한 놈이라는 게 아니라 모른다고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 듣기까지 했는데 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피해자란 말이에요. 모르고 샀잖아요. 근데도 우리 판례 요 964, 291, 518 판례를 따라가 보면 어떻게 간다고요? 이 사람이 X부동산을 완벽하게 승계 취득 소유권자가 되려면 병이라는 사람이 일단 소유권자여야 돼요. 병이 소유권자가 되려면 또 갑한테 제대로 이어받았어야 되는데 병은 완벽하게 소유권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요게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해서 무효예요. 무효가 됐잖아요. 무효가. 그것도 103조 무효가 된 거예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면 다 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 깨야 돼요. 잠깐 좀 볼게요. 힘들지만 여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근데 법을 바라볼 때 민법 조문 103조 한번 잠깐 또 우리 오늘 많이 봤어요. 한번 봤었거든요. 103조 한번 봐봐요. 선생님하고 103조 한번 볼게요. 좀 힘내세요. 103조 한번 잠깐만 보면 자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를 건드리는 그런 내용을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즉 계약은 무효로 간다. 무효야! 라고만 써있지 그러면 그렇지 않냐? 이게 아니에요. 이 103조 무효와 조문 내용은 몰라도 좋아요.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108조 한번 봐봐요. 108조 내용은 몰라도 좋아요. 108조 보면 내용은 몰라도 좋아요. 1항 108조 1항 상대방하고 짜고 통정하고 가짜로 허위의 의사표시를 만들어놨다. 너도 가짜 가짜를 만들기로 했어? 그럼 니네가 원하는 대로 무효라고 돼 있는데 이 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니들끼리 효력 없이 만든 무효는 그런 짓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한테는 무효라고 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항 같은 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내용은 지금 초보자라 내용은 전혀 모르는데 민법 조문을 보니까 103조랑 108조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무효라고 돼 있고 효력 없다. 이것도 무효라고 돼 있는데 108조는 이 항이 있어서 무효는 무효인데 누구한테 대항을 못해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한테는 무효라고 말 못한다 라고 돼 있고 103조는 그런 거 없어요. 사회 질서 건드렸어? 다 무효야. 선이고 악이고 제3자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절대적으로 누구한테나 다 무효야. 누구든 다 무효야. 이렇게 하니 이건 103조 무효짓을 한 거니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거니까 이걸 전득하여 넘겨받은 정이 아무리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선이라 하더라도 얘한테도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몰랐어도 정은 보호가 안 됩니다. 얘가 보호돼요. 을이 등기 말소하고 찾아가서 자기가 X부동산에 이제 소유권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964 저 291, 518의 비판은 얘네들은 나쁜 놈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중도금까지 준 그런 채권자 보호할 거냐? 얘는 정은 뭐냐? 부동산 돈 다 주고 등기까지 한 사람 아니냐? 얘는 피해자 아니야? 얘는 등기까지 해먹은 사람이니까 뭔가 물권적인 느낌이 있지 않냐? 아니 얘네들밖에 없으면 가해자 놈들이고 나쁜 놈들이니까 막 통제를 때리는 게 맞는데 을도 피해자고 정도 피해자라면 조금 더 등기까지 해먹고 뭔가 물권적 느낌을 가진 자 얘를 선의의 제3자 얘 보호돼야 되지 않냐. 채권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갑에게 돈으로 손해배상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제3자가 나왔을 때는. 근데 그건 비판이지 964, 291, 518례를 봤을 때 판례 결론은 뭐예요? 앞에 무효는 선의의 제3자가 뭐고 보호 안 돼. 그냥 다 무효야. 절대적 무효야. 절대적 무효.
결론은 적극가담까지 갔다라고 하면 을이 찾아옵니다. 뭘로요? 갑이 행사할 권리를 대위하여. 물론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길을 닫아요. 왜냐면 초보자들 뭐 불법 원인급여라고 해서 대위할 피대위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그거는 좀 공부가 좀 됐을 때. 근데 시험장에 갈 때, 시험장에 간다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이중매매 나오면 두 번째 놈이 적극가담까지 갔다. 그러면 제1의 매수인 을은 뭘로 찾아온다? 채권자 대위로 찾아온다. 채권자 대위로. 채권자 취소로 찾아오는 거 아니다. 특정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 아니다. 초학생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구룩다, 이런 판례가 나온 게 사실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우리는 이제 독법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형법, 뭐 민법 다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소송법도 그렇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법정 드라마 보면 요즘에는 특히나 변호사, 뭐 판사 이런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법정 드라마. 미국이나 영국이나 영미법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일본, 한국하고 달라요. 우리는 독일 독법계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은 판례도 법이에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서면주에 말로 막 되게 멋있게 재판장님, 막 판사님 존경하는 뭐 그런 건 다 영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 법정이고 우리는 또 서면주의고 체계가 달라요. 여기는 내가 입은 손해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에요. 징벌, 벌적이야. 벌적이라 막 1억도 줘라, 10억도 줘라. 징벌적 손해배상이고 우린 또 아니고. 그런데 또 일본을 따랐다라고 한국이 따랐다고 하기도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중도금까지 치르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자도 뭔가 의사주의이기 때문에 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깊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등기가 중요해요. 등기가 매매 계약하면 등기가 돼야 소유권자가 돼요. 우리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주의입니다. 의사주의가 아니라. 그런 일본과 다른 입장에서 굳이 이중매매 그냥 채권자에 불과한데 이런 선의의 제3자가 나왔을 때까지도 이렇게 을을 보호해야 될 것이냐 충분한 비판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는 판례일수록 비판은 이제 평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비판을 많이 받는 판례를 비판한 평석들이 논문들이 쏟아지면 그 판례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뭐 민법을 보는 시험에 냅니다. 이거 내는 거죠. 내는 시험이죠. 이거 내는 판례죠. 그럼 시험장 갈 때는 이런 많은 내용을 뭐 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얘가 적극가담 했어 안 했어? 적극가담 아니야 그냥. 단지 악이야. 소유권자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 그러면 적극가담 가져가면 말소시키고 갖고 가야 돼. 선의 제3자가 있든 말든 다 필요 없어. 누구에게나 절대적 무효니까. 이런 게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에서 특히나 이중매매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중으로 매매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지 판례를. 그러면서 이중매매 좀 처리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선생님 막 눈을 긁고 있죠. 그래서 사실 오늘 라이브라서 미리 잡아놔서 한데 컨디션 제로야. 그래서 잠깐 1분 쉬어봐. 어깨 한번 피고 선생님 맨날 어깨 한번 피고 뭐 이런 거 하죠. 그래서 라이브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스스로 체조도 하고 좀 재밌게 공부하세요. 재밌게.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풀숲에 갔다가 풀 뽑은 일은 아닌데 우리 본강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 오전 강의 들으면 알 거예요. 이게 올라갈 거 아니야. 인강 서자들. 벌레 쏘인 거예요. 벌레가 물어가지고 얼굴이 막 가렵고 아프네요. 그래서 잠깐 그러면 쉬어가는 테마. 응? 너무 판례만 민법만 막 하니까 너무 재미없고 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타겟이 우리 라이브 듣는 학생들이 공부가 조금 된 학생이다 그러면 조금 날 텐데 태어나서 나 민법이라는 게 뭔지도 모른다. 이러면 이제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처음에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무슨 법률 용어 사전을 사고 막 이래요. 다 의미 없는 짓이에요. 법률 용어 사전을 따로 사갖고 그걸 읽으면서 선의는 이런 뜻, 악의는 이런 뜻, 소장은 이런 뜻, 이행의 소라는 건 이런 뜻. 사전 보고 법률 용어를 익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거는 바보짓이야.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공부 들어가는 거 바로 기본서라고 하는 공부에 바로 들어가서 판례 읽고 조문 읽고 막 설명 듣고 흑투성이 피투성이가 된 다음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사법시험 쪽도 수석이 나오고 막 이랬는데 이게 학생들이 그런 걸 잘 몰라. 근데 하루 공부할 때 잠깐 보세요. 쌤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하는 시험이 아마 법원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준 고시예요. 법원직은 링에 바로 올라라. 링 주변인 역할 하지 마라. 영어가 중요하다니까 영어 기초 닦고 있고, 민법 기초 닦고 있고, 뭐 민속 기초 닦고 있고, 기초 닦을 시간이 없어요. 준비가 됐든 준비가 되지 않든 링 위에 올라야 됩니다. 와서 그냥 바로 깨지고 그냥 바로 기본 강의 바로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순환 판례 강의, 심화 강의 듣고, 바로 기출문제 풀고, 문제 풀면서 깨지고. 근데 이때 링에서 남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틀리고 맨날 깨지고 뭔 말인지 모르고, 이게 읽어도 끝이 없고 8과목이나 되고 너무 힘드니까 링에서 벗어나요? 그럼 떨어집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구석에 몰리는 한이 있어도 링 밖을 벗어나면 안 돼. 선수입니다. 1년 동안 선수라고. 근데 링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위험한 거예요. 갑자기 책을 타령하고 방법을 타령하고 뭐 강사를 타령하고 강사를 바꾸고 학원을 바꾸고,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한번 택했으면 제발 선생님 말을 명심하세요. 선생님은 수험생을 진짜 많이 사법시험 수석도 진짜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깨쳐야 돼요. 선생님 말을. 링에서 벗어나는 자 합격 못한다. 책의 문제가 아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 핑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데, 아니야. 여기서 계속 피투성이가 되면서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보답이 돼요. 와요. 합격이 와요. 그래서 좀 어깨 피고 민법 되게 힘든 것 같지만 부동산도 사고 동산도 사고 또 상속도 되고 유언도 하고 이런 거 가는 거다. 하루를 잘 보세요. 수험생은 하루만 보고 사는 거니까 선생님 그 오리엔테이션에 이런 잔소리 많이 하니까 잔소리 특강. 근데 인생 사는 거 피곤한데 뭐 잔소리까지 들어. 그래서 근데 법원직의 잔소리 특강은 들어도 돼요. 근데 뭐 다른 공무원의 잔소리 특강을 일부러 찾아 듣고, 그런 공부 방법하고 우리 다르니까 절대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거 할까요?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초보자라서 좀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동산매매도 동산매매인데 사실 민법에서 이거 좀 너무 중요하니까, 선생님 너무 중요한 틀이니까 핵심이에요. 핵심. 중요하니까 빨간색. 민법에서 선생님도 천천히 쓰면 글씨 잘 쓰는데. 그래서 자, 민법에서요 가장 중요한 틀이 그 선생님이 처음에 기본 강의할 때 당목이 대리 조건에 한번 쫙 잡아주는 거 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민법에서 불가능한 불능. 우리가 사법시험 예전에 수석한 학생이 선생님이 자꾸 십자가를 그린다 그랬는데 종교인 아닙니다. 비종교인입니다. 요게 또 중요한 툴이 돼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요걸 또 요거 하나 하면은 사실 개별적인 판례보다 민법은 하나예요. 조문과 판례와 이론이 따로 놀지 않으니까 요런 공부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뭐 각자 다 판례들이 다 숨어 있죠. 다 숨어 있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항상 들은 예가 이런 거예요. 갑이 이제 자수성가를 해서, 자수성가 하면은 뭐부터 사고 싶어요? 뭐 집도 사고 뭐 시계도 사고 뭐 차도 사고 그러고 싶겠죠. 그래서 갑은 서울에 집이 있으니까 돈을 좀 잘 벌어서 속초에, 속초를 좋아해요. 그래서 얘를 속초를 많이 드는데 속초에 X 별장을 이렇게 하나 샀어요. 근데 한 2억 정도 나가요. 바닷가에 별장을 좀 시골집 비슷하게 하나 샀는데, 얘는 이제 서울 사람이에요. 그 별장이라 세컨하우스라서 주말에만 내려가요. 그래서 잘 몰라요, 상황을. 근데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 잘 나갈 때 살았는데 형편이 어려워져서 친구 을한테 팔라 그래요. 친구도 서울 사람이에요. 그 둘이 스벅에서 만난 거야. 스타벅스에서 만나갖고, 야, 너 그때 작년에 내 속초 별장 가봤었지? 서울 종로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만난 거야, 둘이. 그래서 작년에 네 속초 별장 가봤었지. 야, 그거 내가 형편 어려워서 그거 2억도 넘게 들어간 돈인데, 인테리어 비용이랑 뭐 벽지랑 해서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 싸게 1억 5천에 너한테 급매물로 좀 팔 건데 너 어때? 살래? 와, 5천만 원 싸게 주면 나도 좋지. 그래서 매매 계약을 6월 9일 날 체결한 거야. 6월 9일 날. 근데 둘 다 서울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속초 상황을 몰라가지고 6월 9일 날 도장 찍고 계약금 지금 1,500만 원 받고 막 했는데, 계약금도 받았는데 입금됐는데, 속초나 고성 쪽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산불 나서 이미 6월 7일 날 이틀 전에 싹 불탔던 거예요. 근데 뭐 별장지기가 사람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니까 불탄 줄 모르고 별장이 있는 줄 알고 계약을 한 거야. 그럼 항상 민법은 계약을 해요.
법률행위를 한다고.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 무슨 도급 계약, 계약을 하는데 맨날 계약이 유효하든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무효 아니면 취소든가 맨날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러면 법은 상식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민법이 있다 그랬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갑이 갑자기 내려가서 와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도 불탔다. 먼저 불탔더라. 네 별장 불탔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장을 못 넘겨줘요. 새로 지으면 되지 않냐? 그건 Y별장, Z별장, 세별장이지. X별장은 불타서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제 가능하지 않고 불가능한 케이스예요. 그럼 불가능한 케이스가 나오면 항상 법률행위를 한 날짜, 법률행위 시, 매매계약 체결 시 이 날짜가 기준점이에요. 민사소송은요. 현재가 기준점이 언제예요? 변종시예요. 사시심 변론종결시. 민법은요. 민법에서 현재는 법률행위 시, 매매계약 시, 대리행위 시, 교환계약 시, 계약 체결 시가 현재예요. 그러니까 6월 9일을 기준으로 보세요. 6월 기준을 봐서 언제 불탔죠? 6월 7일 날 불탔죠? 그러면 이거는 원래부터 안 되는 거예요. 없는 별장을 괜히 계약을 한 거니까 이거는 원시적 불능입니다. 이 날짜를 가지고 6월 7일이면 원래 원시적으로 안 되는 거야. 원시적 불능. 만약에 이게 6월 11일 날 불탔어. 그럼 계약할 땐 있었죠. 나중에 불탔다라고 하면 여기는 후발적 불능이다라고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나눠주셔야 돼요. 날짜 가지고 먼저 나누시고요. 그래서 이미 고성 산불 때문에 옮겨 붙어서 불탔다. 원래부터 안 되는 거였던 거야. 원시적 불능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까요? 법은 상식이니까 법을 전혀 모르잖아요. 여러분 초시생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6월 7일 날 불탔어. 그러면 이제 그걸 6월 15일 날 알게 됐어. 그러면 당연히 갑이 을한테 전화하겠죠. 아우 친구야 내가 미리 조사해봤어야 되는데 불탄 거 모르고 너한테 계약을 했네. 불탔으니까 못 준다 야. 미안하다. 이거 계약 없던 걸로 하고 계약에서 해방되고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하게 되고 너한테 계약금 1,500만 원 받은 거 미안한데 돌려줘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법의 상식이니까 그럼 불탄 걸 어떡하겠어. 자 저렇게 원시적 불능이고 별장이 불터서 누구나 이행을 못한다. 그걸 객관적 불능이라 그래요. 매도인 갑만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만 못하는 거니까 인적인 불능. 그 사람만 못하는 걸 주관적 불능이라 그래요. 근데 저거는 별장이 불탔으니까 그 사람만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X별장 못 줍니다. 객관적 불능입니다. 그러면 원시 객관적 불능이다라고 하면 저 매매계약은 이제 효력이 없어요. 없는 거랬으니까 무효예요. 무효는 뭐예요? 계약금 돌려주면 되죠. 계약금을 정당하게 남의 계약금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부당한 이득이니까 반환하시면 되고요. 근데 하나 더 검토해야 될 게 여기 영역은 535조를 검토하는 거예요. 뭐요? 아니 별장을 팔려는 놈은 미리 내려가서 좀 조사하고 알아봤어야지. 이 주책 맞은 놈아 가봐. 나는 6월 9일 날 계약하자마자 너무 흥분해서 별장 갖는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6월 10일 날 나는 또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별장 인테리어 싹 다시 새로 해주세요. 인테리어 계약을 하고 여기다가 500만 원이나 계약금을 걸었는데 없는 별장이 돼버려갖고 나 계약금 뜯기게 생겼다. 날리게 생겼다. 아이 가봐. 너 미리 조사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을이 여기서 생긴 손해를 갑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요건만 갖춘다면. 언제나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죠. 계약 체결할 때 좀 준비 자세라던가 잘 갖췄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손해배상. 저 본 계약은 없어지고 또 다른 손해가 생겼다면 다른 조문으로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요. 후발적 불능은 봐세요. 6월 9일 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별장을 사실 항상 드는 예예요. 근데 큰 틀, 이거는 민법의 큰 틀이자 도구니까 개별 판례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익혀야 돼요. 얘가 막 단톡방에다가 자기 동창회 그 방에다가 아유 잘난 척 하더니 쫄딱 망해갖고 나한테 별장을 싸게 팔았다는 막 이런 글을 올리니까 화가 나서 얘가 스스로 갑이 화가 나서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가서 6월 15일 날 에이 저놈한테 파느니 불을 지르자. 갑이 막 불을 질러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6월 15일 날 불탔으니까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은 위아래 두 칸을 나누는 기준은 매도인에게 갑에게 즉 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고의가 실 책임을 귀속시킬 만한 귀책 사유가 있냐 아니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냐 이렇게 나눠봐요. 일부러 불질렀죠? 채무자 갑이. 예. 여기라고 한다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불행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채무 불행 케이스가. 여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어차피 벌어진 일의 위험을 누가 떠안을 것이냐 537조 538조 위험부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인데 오늘은 이건 모르고 초보자라 이건 모르고 요 아래 위에 내용들을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틀을 알아야 이런 행위들을 조금 더 공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깐 요거 부동산 거래 했으니까 요번에는 동산 거래 저 판례 할까요? 그래서 2009다 1560이 판례 있죠. 그래서 저 판례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이제 있죠. 그래서 자 볼게요. 민법은 자 법을 공부할 때는 어떤 누구를 보호할 거냐 취지가 되게 중요해요. 아이고 칠판이 선생님이 너무 정말 그 필기를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한데 너무 세게 그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라이브인데 난리가 났네요. 너무 이게 막 정신 사납게 됐네요.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라이브인데 선생님이 또 이렇게 실강의 하다가 라이브로 하니까 되게 급 피로해지네요. 얼굴 막 다크서클 내려가고 막 엄청 피로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은 사실 아침부터 항상 그렇더라고. 아침부터 월요일 날도 피곤해, 화요일도 피곤해, 수요일도 피곤해. 그러면 잠깐 한 5, 6분 정도 쉬었다가 선생님하고 다시 조금 더 재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칠판만 좀 정돈하고 하겠습니다.